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16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디자인권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권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권 효력과 관련된 그런 이제 목차를 보면요, 디자인권이 있고 심판 및 소송, 그 다음에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권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의 발생을 살펴보면 디자인 등록 출원 또는 이제 디자인 무심사 등록 출원 마찬가지죠. 이러한 그 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이 실체 심사를 하고 실체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없으면 이제 등록 결정을 하는 거고 등록 결정을 하게 되면 등록 결정 등본을 출원인한테 이제 송달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분의 설정 등록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이제 설정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설정 등록에 의해서 이제 디자인권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디자인권의 효력은, 즉 존속기간은요, 이러한 설정 등록으로부터 15년간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2014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제 그 존속기간이 조금 달라져서 설정 등록일로부터 시작해서 출원일 후 20년 특허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등록료라고 하는 것은 3년분까지 설정 등록료와 3년분 이후에 연차 등록료가 있는데, 이러한 그 등록료의 납부 주체는 기본적으로 3년분은 이제 특허권에 대한 설정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아직 이제 특허권자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4년분 이후부터는 이제 특허권자가 등록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설정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이제 디자인권자 이외에 이해관계인도 등록료를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권자하고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디자인권자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라이센스를 체결한 그러한 실시권자가 이제 부당하게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이외에 이해관계인도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만 이러한 그 납부한 등록료에 대해서는 현재 이익을 받는 한도 내에서만 이제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 기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원칙적으로 디자인 등록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를 합니다. 최초 3년분인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3년분 이후, 즉 4년분부터는 이제 매년 1년분씩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러한 그 등록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4년분 이후에는 이제 전년도에 납부하게끔 되는데, 이러한 그 기간이 지나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납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있고, 이러한 추가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요, 본래 납부하여야 할 그러한 등록료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차등 납부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납부 기간도 이제 경과했다. 그때 동안에 이제 등록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디자인 등록 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디자인권인 경우에는 그 등록료 납부 기간 만료일로 이제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게 바로 이제 디자인보호법이죠.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디자인 등록 출원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관의 실체 심사에 의해서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는 등록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결정 등본을 이제 송달하게 되고, 출원인은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이때부터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3년분의 설정 등록료를 납부를 하면 디자인권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15년, 현행법상 이제 15년간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근데 이러한 3개월의 기간이 지나갔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있고요.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 동안에는 본래 요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차등 납부하도록 이때 시점하고 요때 시점하고 이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납부를 하면 그 납부한 시점에 디자인권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15년간 이제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이 되겠습니다. 3년 이후에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료를 보면은요, 디자인권이 발생하면 이때 이제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한 거기 때문에 3년간 효력이 있고,
3년 이후, 즉 4년차 분부터는 이제 전년도에 납부를 하게끔 돼 있고, 이 전년도에 납부하는 그 기간이 지나갔다라고 해서, 요 기간이 도과됐다고 해서 이제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의 이제 추가 납부 기간을 줍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금액은 요때 납부해야 할 금액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차등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때 기간도 지나갔다 그러면 요 시점으로 소급해서 디자인권이 소멸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디자인 보호법이죠. 다음으로 이제 디자인권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를 보면 우선 이제 시간적 범위, 즉 존속기간을 말하는 거죠.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이에요. 근데 특허하고 좀 다르죠. 특허 같은 경우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시작해서 출원일로 20년인데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권에 대한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부터 이제 15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개정이 돼서 좀 바뀌는데 2014년 7월 1일자 개정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이제 설정 등록일부터 시작해서 출원일로 20년, 특허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기본 디자인의 존속기간과 이제 합체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유사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기본 디자인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만료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다만 2014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제 유사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이라고 하고 이런 관련 디자인은 이제 기본 디자인하고 이제 별개로 이제 취급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독자적인 그러한 권리 및 존속기간을 가지도록 디자인보호법에서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권의 지역적 범위는 이제 국내만 미치는 거고요. 이러한 디자인권에 대한 내용적 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도면,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그런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 여기까지 이제 미치는 게 디자인권의 효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자인권의 효력을 이제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효력 보면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자신의 등록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 효력은 등록된 디자인의 유사 범위까지 이제 효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은 이제 실시 행위 이외에 이제 처분 행위도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적극적 효력, 즉 독점적 효력을 말하는 건데 이런 적극적 효력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용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되고 이제 등록부에 올라가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조차도 실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용 실시권에 의한 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 저촉에 의해서도 이제 제한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디자인권하고 이제 특허하고 이제 이용 관계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디자인 등록 출원이 이제 나중에 그 특허 출원보다 나중에 출원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허락을 얻지 못하면 물론 이제 통상시효과 허용심판을 청구해서 실시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용 저촉 관계에 의해서 그 적극적 효력도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즉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할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이용 저촉 관계에 의한 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권의 공유에 의해서도 이제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권자가 자기 지분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자기 지분에 대해 그 라이센스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하고 실시 자체는 이제 자유로운 거죠. 그 다음에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이제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극적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권을 의미하는 거죠. 배타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실시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배타권이고요. 제3자가 이러한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실시하게 되면 이제 디자인권의 침해가 되고 이러한 디자인권의 침해는요,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 효력은요, 제한이 되는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냐는 범위, 예컨대 시험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극적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등록료 추가 납부에 의해서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효력 제한이라든지 또는 재심에 의해서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이때도 이제 소극적 효력이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지 제외설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공지 디자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디자인 등록 출원해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디자인권에 의해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무효의 항변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즉 공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효의 항변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효력이 제한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모이론 또는 이제 추론 경고 참작의 원칙.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자기가 추론 과정에서 그 추론 단계에서 좀 자기가 권리를 이제 좁혀놓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걸 참작해서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의 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유사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디자인을 비교할 때 양 디자인의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디자인의 유사인데요. 이러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 대상은요,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이 전제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동일 유사 물품이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여기 표가 있는데 디자인은 이제 그 물품성과 형태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일 물품, 유사 물품, 비유사 물품, 그다음에 동일 형태, 유사 형태, 비유사 형태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눠보면 동일 물품의 동일 형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이제 형태죠. 그래서 동일 물품의 동일 형태는 이제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사 물품의 동일 형태라든지 또는 유사 물품의 유사 형태 또는 동일 물품의 유사 형태인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해서 이때가 이제 독점 배타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사 물품이라든지 비유사 형태가 하나라도 개입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이제 비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권의 침해라든지 이런 것 또는 동일 유사 여부가 이제 되지 않는 그런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육안 관찰이 원칙이고요. 다만 확대경이라든지 현미경 등을 사용해서 관찰하는 것이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가능하도록 심사 기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신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 요게 바로 이제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전체적 판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물품의 크기, 대소 관계는 고려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재질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사 판단의 요소로서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 방법, 요것도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유사 판단 요소로 이제 고려되지가 않습니다. 물품에 따른 그 판단을 보면 동일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이제 동일 물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태엽식, 자동식, 전자식, 손목시계, 즉 용도와 기능이 시계, 즉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와 손목에 찬다는 그런 의미에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겁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렇게 태엽식, 자동식, 전자식도 이것도 조금 그 기능이 좀 다른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손목에 찬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같다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사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는 동일하지만 기능이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볼펜과 만년필이라든지 또는 탁상시계와 손목시계. 즉 시계는 시계인데 손목에 차는 시계냐 아니면 탁상 위에 올려놓는 시계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유사물품이라고 합니다. 다만 본래는 이제 비유사 물품이지만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유사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저통하고 연필통 이게 똑같이 생긴 건데 같은 모양이죠. 근데 이제 용도 자체가 하나는 수저를 보관하는 곳이고 하나는 이제 볼펜을 보관하는 연필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용도상으로 혼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유사한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에 따른 판단을 보면요. 형상이나 모양 중에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봅니다. 다만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디자인 전체로서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의 유사 여부는 주제의 표현 방법이라든지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색채 같은 경우는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 여부 판단 요소로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심판 및 소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국 구조를 보면요. 우선 그 심사관이 실체 심사를 하게 되면 결정을 하게 되겠죠. 거절 결정이라든지 이제 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제 특허 심판원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거절 결정하는 경우에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를 하고, 이러한 심결 중 이제 기각 심결에 대해서는 이제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가는 신국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권에 대한 그 침해 소송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식 심사와 관련된 그러한 것, 예를 들면 부수리 처분이라든지 또는 절차 무효 처분 같은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고,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이제 행정법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는 이러한 심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심판원의 이제 심판을 보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청, 즉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이제 심판원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이러한 특허 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이 행한 처분, 즉 등록 결정이라든지 거절 결정을 말하는 거죠. 이런 처분이나 그 처분에 의해서 이제 부여된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는 특별행정심판을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심판은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이 있습니다. 결정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라든지 보정각과 결정 불복 심판 또는 취소 결정 불복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디자인보법의 독특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무심사 등록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무심사인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제 등록된 거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아서 그 이의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이제 그 등록에 대한 취소 결정을 하고, 이 취소 결정에 대한 그 결정 불복 심판을 이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심판인 경우는 무효심판이라든지 통상시권, 허여심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당사자의 심판과 결정계 심판의 이제 차이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사자의 심판의 특징은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합니다. 원래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당사자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당사 대립 구조가 그대로 이제 심판에 녹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의 심판인 경우는 이러한 이당사자 대립 구조처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무효심판 같은 경우는 참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사자의 심판 같은 경우는, 무효심판과 같은 당사자의 심판 같은 경우는 참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참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당사자의 심판인 경우에는 심판에서 진 사람, 즉 패심자가 심판 비용을 부담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사부재가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를 가지고 동일한 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심판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면 그 청구서 부분을 이제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피청구인은 이제 답변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당사자의 심판의 경우에는 이제 심결을 하고, 즉 심결이라고 하는 것은 인용심결, 기각심결을 말하는데, 이러한 심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인용심결에 대해서 불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정계 심판의 심결과 심결에 대한 불복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여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당사자의 심판의 특징하고 결정계 심판의 특징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결정계 심판의 특징은 당사자의 심판의 특징과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결정계 심판인 경우에는 청구인만 있고 피청구인이 없다든지, 또는 참가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심판 비용은 패심자 부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당사자의 심판의 특징인데, 결정계 심판인 경우는 피청구인이 없기 때문에 그 청구인이 지는 경우는 자기가 부담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구인이 이긴 경우에는 이제 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다 부담을 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일사부재리도 적용되지 않고, 피청구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 청구서 부본을 송달한다든지 답변서 제출하는 것도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용심결에 대한 불복, 즉 결정계 심판인 경우, 즉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기각심결을 했다. 즉 거절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걸 이제 심판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 심판의 청구인이 특허법원에 소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사관이 거절 결정인 거에 대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말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즉 인용 심결을 냈을 때는 그에 대한 불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기의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없기 때문에 진 사람이 없으니까 불복도 할 수가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심판과 결정기의 심판은 그 특징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심판장이 방식 심사를 합니다. 즉 심판 청구서 기재 방식이 위반됐는지 여부 또는 행위 능력을 위반했는지 여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대리권 범위가 위반됐는지 또는 수수료를 납부했는지 또는 방식이 위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심판장은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명하고 만약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심판 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합니다. 이러한 그 심판 청구서라든지 이러한 방식 요건이 다 갖춰진 경우에는 심판관 합의체에서 적법성 심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심판 사항이 아닌 심판 청구라든지 실존하지 않는 당사자가 심판 청구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라고 해서 심결 각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적법성 심리도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본안 심리를 해서 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즉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인 경우는 거절인지 아닌지죠. 즉 인용 심결과 기각 심결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사자에 대해서 보면 소송에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되겠죠. 그래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사자라든지 참가인 또는 참가 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가 원고가 되어 있고요. 결정계 심판인 경우에는 심판 청구인이 원고가 됩니다. 예를 들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같은 경우에 기각 심결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각 심결에 대해서 진 사람이 심판 청구인이기 때문에 이 심판 청구인만이 불복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는 진 사람이 패심자가 원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결정계 심판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도록 됩니다.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에서 기각 심결을 받았다 그러면 진 사람은 심판의 청구인이 돼서 원고가 될 수가 있지만 이긴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 사람이 없지만 법원에서는 반드시 이당사 대리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도록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는 이긴 사람이 피고가 되겠죠. 이러한 그 특허법원에서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런 경우에 우선 소장 제출은 심결 또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부가기간도 있는데 교통이 불편한 그 지역에 있는 자라든지 원격에 있는 자를 위해서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부가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소장을 제출하면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해서 이러한 소장이 부적식하다, 위반됐다라고 하면 소장 각하 판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을 심리해서 이런 소송 요건이 부적법하다 그러면 소각하 판결합니다. 그 다음에 본안 심리로서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을 하는 거죠. 아까 그 심판 청구를 했을 때 과정에서 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심판장의 그 심판 청구서에 대한 방식 심사, 그 다음에 적법성 심리, 본안 심리 이거 똑같습니다. 다만 심판이냐 소송이냐에 따라서 용어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이 그 특허 법원에서의 그 심결 취소 소송에서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요. 그 판결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 법원이 특허 법원에다 상고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는 크게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가 있는데 민사적 구제에 살펴보면 침해 금지 청구가 있습니다. 침해 금지 청구라고 하는 것은 침해를 하기만 하면 침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침해 금지 청구죠. 그래서 침해 금지뿐만 아니라 침해 예방도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해 금지 청구인 경우에는 그 침해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침해가 되면 침해 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대 청구로서
침해 금지 청구를 할 때는 이제 침해 행위를 조성하는 물품의 폐기라든지 또는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침해 금지 청구를 하지 않고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빨리 이제 침해 금지 청구를 하면 이제 소송이기 때문에 좀 길어지니까 빨리 결정이 나도록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침해에 대한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디자인권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해서 무효 심기를 확정되면 이제 거의 소급해서 소멸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침해의 고의과실 유무를 이제 따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업으로서의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적 수요에 응해서 이제 계속적 영위 의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업으로서의 실시인 경우죠. 즉 영리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 실시는 이제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등록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 즉 유사범위죠. 유사범위까지 실시하는 경우, 즉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그 디자인권의 침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침해 금지 청구는 현재 또는 장래에 침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제 침해 금지 청구 또는 침해 예방 청구가 되겠고요. 손해배상 청구는 과거에 침해한 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죠.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법행위라고 하는 그런 침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이러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손해의 종류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는데 적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들어간 손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디자인 보호법상 즉 지재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이 적극적 손해를 이제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요. 대부분이 이제 소극적 손해죠.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판례도 없고요.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일실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즉 누군가가 디자인권을 침해를 하지 않았으면 디자인권자가 벌 수 있었을 이득, 이게 바로 이제 소극적 손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디자인권은 무채세상권이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이 이제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이런 모든 것을 다 디자인권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고의과실 입증이 이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과실 추정 규정을 둬가지고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침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과실이 없음을 거꾸로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법행위, 즉 침해행위, 그 다음에 손해, 그 다음에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 인과관계, 요거는 이제 그 디자인권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핵심은 이제 손해액의 산정이 되겠죠. 손해액의 산정이 되는데, 일반 민법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즉 일시이익을 산정한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디자인권자의 손해액을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제 별도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 규정이 2항이고, 요 규정이 1항이고, 3항인데 사실 요게 이제 먼저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넣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 디자인권자의 일시이익을 손해액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근데 이러한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사실은 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1항이었는데 이걸 2항으로 밀어내고 1항의 규정을 집어넣습니다. 기본적으로 침해자의 양도 수량만 있으면 디자인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손해액은 생산 가능한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수량을 뺀 수량의 단위 수량당 이익을 곱한 금액. 그 다음에 또 침해 행위 이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그러한 수량인 경우는 뺀 나머지에 대해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1항과 2항에 의해서 또 이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면
통상시시료 상당액에 대해서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손해액으로서 산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은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신용회복 청구라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중복돼서는 안 되겠죠.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형사적 부재를 보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형사적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침해죄는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디자인권자가 고소를 해야지 이제 처벌하는 거죠. 비친고죄인 경우에는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게 비친고죄가 되겠습니다. 상표 같은 경우가 이제 비친고죄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 침해죄는 이제 친고죄이기 때문에 디자인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이제 처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침해죄 행위를 한 경우, 즉 사용자가 시켜서 종업원이 이제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이 종업원을 처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이제 법인, 시킨 사람이 법인이면 3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시킨 사람이 개인이면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해서 둘 다 처벌할 수 있도록, 즉 양벌 규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라든지 그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양벌 규정이 이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디자인보호법과 관련된 그런 강의는 여기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을 정리하는 그러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